예, 안녕하세요. 그,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저는 한국에 없고 저 외국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리핀에 가서, 우리나라 범죄 저지른 분들이 필리핀에서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확인 차원에서 갔는데 이제 그분들은 못 만났고요. 그래서 이제 학원에서 이제 팀장님께서 카톡을 찍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보내주셔서 문제를 딱 이제 거기 이제 버스 안에서 이제 투어 버스 안에서 봤죠. 첫 번째 느낌 뭐였냐면 곡소리 났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어렵게 출제하는 거는요 전혀 엉뚱한 쟁점을 물어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문을 엄청나게 장황하게 내는 겁니다. 네, 올해는 뭐 사실 그러니까 쟁점 자체가 뭐 이렇게 어려웠다 그런다기보다는 뭐라 그럴까, 지문을 너무 많이 출제를 해서 형사소송법에서 이렇게 지문 많이 출제된 적이 없거든요. 특히 뭐 이렇게 되고 5점, 뭐 4점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형법에서 시간을 좀 많이 빼서 사실 형사소송법은 시간 투자 실제 시험장에서 시간 투자 이제 경험해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기껏해야 45분 50분이거든요. 기껏해야 45분 50분인데 그 문제 읽다 보면은 마음은 급하고 시험 끝나는 시간은 다가오고 문제는 장황하고 그 사실관계 복잡하고 그러면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저야 어차피 다 끝나고 나서 이렇게 다 해설짓 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 편한 상태에서 해설짓 하는 거고 실제 시험장에서 그 촉박한 상태에서 그거 답안지 작성하는 그게 같습니까? 저도 시험 봐서 뭐 잘 알죠. 그래서 뭐 결과 보고 나서 이거였네 쉬웠네 절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의 체감 난이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피부로 느끼는 어떤 기온이라는 게 있고, 온도계에 나와 있는 기온이 있잖아요. 근데 체감 온도하고 실제 온도는 다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체감 난이도는 사실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형법에서 1페이지 내고 형사소송법에서 3페이지 낼 정도라면, 형사소송법에서 이제 한번, 엿먹어봐라. 이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사실은 해설을 쓰면서 제 나름대로 좀 반성을 좀 했습니다. 어떤 반성을 했냐면 기출됐던 쟁점을 어떤 걸 아예 그냥 판례를 똑같은 걸 아예 출제를 해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워낙에 형사소송법도 양이 많기 때문에 기출됐던 것들을 좀 약하게 하고 강의하고 이제 다른 부분에서 집중을 했는데 똑같은 기출문제를 또 출제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좀 난감했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논거를 좀 제대로 얘기를 해줄 걸, 그거는 좀 후회 막급한 상황이 있었는데, 그거야 저만 그랬겠습니까? 다른 선생님도 다 그렇게 이제 그거는 강의 스킬적으로는 어쩔 수 없었고, 아무튼 이제 앞으로 강의를 할 때는 법무사 기출까지도 이제 꼼꼼히 봐야 되는가, 이제 원론적인 문제에 도달을 했죠. 그리고, 형법에서는 이제 학설을 아마 물어본 것 같은데, 형사소송법에서는요, 학설까지 다 공부했다? 그러면은, 안 그래도 판례만 해도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거기서 그리고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제가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18기 때 합격을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 답안지에 학설을 단 한 줄도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실 공부해서 학설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는 학설을 쓰지 않았다. 그래서 형사소송법도 마찬가지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과목은 모르겠지만 형사소송법만큼은 제가 굳이 학설을 제 답안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학설 없습니다. 학설 없고 그래서 판례만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판례 결론만 정확하게 내리자라는 거고요. 자, 문제 1번 가시면은 문제 1번에서 보시면은 위 공소제기는 적부반지의 결론과 논거를 설명하시오로 해서 6점짜리 돼 있는데, 자, 제가 제일 먼저 항상 강조드리는 게 뭐냐. 명예에 관한 죄 있죠. 명예에 관한 죄. 거기서 친고죄하고 반의사 불벌죄 있다. 그래서, 명예에 관한 죄에서 친고죄는 모욕죄. 그 다음에 사자 명예훼손죄, 이거 친고죄고 나머지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래서 시험에서 문제 출제한다, 친고죄에서 출제한다라고 한다면 여기에 벗어날 수 없다. 그 다음에 이제 폭행죄 정도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폭행죄나 명예에 관한 죄 말고는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서 출제될 게 없다.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모욕죄가 친고죄인 거 다 합니다. 모욕죄가 친고죄인 거 다 한데 그거는 이제 모욕죄가 친고죄다라고 해서 무조건 확 들어가는 게 아니고 항상 형법 빵빵빵조 플러스 빵빵빵조에서 절대적 친고죄다. 그것부터 먼저 하고 나서 친고죄에서 그 다음에 고소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게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설도 배점에 맞춰서 어느 정도 해설을 했습니다. 배점에 맞춰서 그래서 학설 제끼고, 자, 그래서 일단은 모욕죄의 법적 성격 3페이지
3페이지 맞나요? 형사소송법 해설 3페이지 가시면 그 결론의 문제점에 보시면 모욕죄가 형법 빵빵빵조 플러스 빵빵빵조에서 절대적 친고죄이다. 그 다음에 그 이제 법정 대리인 독립하게 고소할 수 있다. 여기서 독립하의 법적 성격이 뭐냐? 그래서 고유건설의 입장에서 판례가 이렇게 이제 1, 2, 3 돼 있죠. 이거 제가 그 제 조문 판례 기출 사례 그거 컨트롤 C, 컨트롤 V 한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논거도 아주 간단하죠. 논거도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고유건설이 타당하다. 그래서 설령 미성권자 고소권 소멸했다 하더라도 법정 대리인 고소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그 안날로부터 이제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안날로부터 6개월 내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안날로부터 6개월이 별다른 쟁점은 없어 보여요. 그죠? 예, 안날이 언제이고, 그 다음에, 왜냐면, 법정 대리인이 언제 알았는지, 이게 안날로부터 6개월이잖아요. 안날로부터. 근데, 그게 만약에 쟁점이 되려면, 이게 사실 안날이 언제인지 그 설문에 기재를 해줬어야죠. 법정 대리인이. 아니면 그거를 특정할 만한 어떤 사항을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건 없기 때문에 그래서 6점 같은 경우는 그냥 모욕죄 법적 성격 그 다음에 판례 정도 해서 고유건설 입장에서 판례 1, 2, 3 정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미성년자 보호 차원에서 타당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안의견에서 이제 공소적이 적법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다르게 뭐 어려울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뭐 문제 1번에 뭐 가 정도는 웬만하면 다 하셨겠죠. 이거는 뭐 어렵지 않았다라고 보고 자 그다음에 이제 나아가 사실은 그 소송행위는 조건이 친하지 않다라는 거는 제가 강의를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사안에서도 과연 고소가 적법하냐 굉장히 고민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판례 요번에 알았어요. 이번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판례의 논거를 제시하는 게 그래서 소송행위 그러니까 조건은 부합 친하지 않다. 왜 그러느냐? 소송행위 혁신적 확실성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거 기재하고 설령 결론이 좀 틀릴 수 있습니다. 결론이 좀 틀릴 수 있는데 뭐 결론 틀리고 결론 맞는 제가 볼 때는 뭐 1점 정도 0.5점이나 1점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그 다음 페이지 3페이지 밑에 가시면 대리권이 정당한 고소권자에 소유되었음이 실질적으로 증명되면 충분하고 그 방식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이 판례 쓰는 게 제가 볼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판례 썼냐 안 썼냐 그거 하나 하시면 되고 결론 맞냐 틀리냐는 사안포접인데 그거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뭐 결론 맞냐 틀리냐에 따라서 0.5점, 1점 정도 배점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거 뭐 결론 틀렸다 그래가지고 뭐 배점이 뭐 빵점 뭐 이러지는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이거 배점이 4점이니까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 2번 있죠. 2번. 제가 이거 보고 나서 너무 놀란 게 아니 무슨 지문이 이렇게 길고 딸랑 5점이에요? 예, 저 이거 배점 보고 나서 제가 다시 한번 하게 이거 15점 아닌가요? 근데 이게 5점짜리인데 이게 5점짜리인데 이게 지금 결국 이 정도 양을 5점으로 출제한다라는 게 이게 5점에서 무슨 변별력이 있겠어요? 그죠? 자, 일단은 그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거는 조건에 친하지 않다라는 거, 그죠? 그죠? 아까는 이제, 아까 이제 고소대리였고, 2번 아까 설명할 때 그 조건, 이제 2번에서 조건 얘기가 나와야 됐죠. 아까는 이제 고소대리였고, 2번에서 이제 조건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소송행위 조건 친하지 않다. 그 정도만 아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수사기관의 처벌불원서, 일단은 이게, 첫 번째는 제가 하나 좀 궁금한 게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는데 법전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있나요? 있어요? 법전에 있습니까? 그러면 반의사 불별죄라는 점은 뭐 쉽게 찾으셨겠네요. 못 찾겠어요? 아니 3조 2항 단서니까 3조 2항 본문이겠죠. 예. 거기 이제 반의사 불벌죄겠죠. 그리고 눈치를 까셔야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인데.
그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했잖아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했고,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했는데, 지금 이 사람의 주장은 뭡니까? 피해자의 주장은, 결과적으로 내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제출을 했을 때, 안에 조건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 일단은 검사가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자, 그럼 과연 이게 조건에 친한 행위냐? 첫 번째. 그래서, 소송행위는 조건에 친하지 않다. 왜? 소송 절차의 형식적 확실성. 이 정도만 기재하시면 되고, 이게 5점짜리이기 때문에, 굳이 많이 장황하게 기재하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했다? 그러면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조문에 나와 있기 때문에 따라서 설령 처벌을 구한다는 의사표시했다 그 효력이 없고 일단은 그러면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검사의 공소권이 소멸이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제기했기 때문에 이때는 327조 6호가 아니고 327조 2호에게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한다. 그래서 그 정도만 간단하게 기재하시면 5점짜리이기 때문에 답안지가 요 정도가 10점이잖아요. 그죠? 요 정도 한 10점 정도 되거든요. 그럼 5점이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한두 칸 빼고 나면은 기껏 써봐야 소송행위의 조건 친하지 않다. 왜? 소송 절차 형식적 확실성 때문이다. 그 다음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효력이 있고 다시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하더라도 효력 없다. 따라서 사안의 경우는 검사의 공소권 선멸 후 공소제기이므로 327조 2에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한다. 이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만약에 그 답안지 작성하면 저는 이 정도로 끝낼 겁니다. 그래서 327조 2호에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된다. 그 정도만 하시면 충분하지 않을까. 판례, 저도 이 판례 이제 찾아봤어요. 327조 6호라고 돼 있는데, 327조 6호는 공소제기 이후 1심 수소법원에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했을 때, 그때 327조 6호인 거고, 검사가 공소권 소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공소제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 위반해서 무효다. 그래서 327조 2호에서 공소기각 판결 선고해야 된다. 이거는 강의 시간에 다 얘기했어요. 예, 그래서 그래도 아무튼 그 정도로 간단하게 치고 넘어가면은 최소한 5점에서 4점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가 이제 3번이, 다음 페이지 이제 3번이 공소시효인데, 자,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일단은 공소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때 공소장 변경을 했죠. 자, 공소장 변경을 했는데, 공소 제기는 뭘로 한 겁니까, 지금? 단순 사기로 했죠? 단순 사기로 공소 제기했다가 이때 단순 사기에서 뭘로 바꿨죠? 횡령으로, 단순 횡령으로 바뀌었죠. 단순 횡령으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때 이게 과연 공소시효가 완성됐느냐? 사실은 공소시효 찍은 사람 없어요. 공소시효가 나올 거다라고 예상은 못했는데 그래도 이런 건 이제 굉장히 그래도 이제 항상 이런 게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강의를 하죠. 그래서 변경된 공소 사실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장 제출 시에 그죠? 공소장 제출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진다. 그래서 요때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죠. 요때가. 그리고 제가 강의할 때 어떻게 설명을 드렸냐면 공소 제기의 물적 효력 범위가 어떻게 되죠? 물적 효력 범위가 현실적 심판 대상뿐만 아니라 잠재적 심판 대상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에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일제의 일부에 대한 공소는 일제의 전부에 미친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때 잠재적 심판 대상인 단순 횡령죄에 대해서도 이때 뭘 했다? 공소장이 제출된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따라서 이때 그래서 만약에 요때 공소시효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단순 횡령죄에 대해서도 요때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거고 그래서 요 공소 제기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를 따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는 지금 7년짜리죠. 이게 7년짜리죠. 그러면 행위 종료 시 결과 발생 시가 언제예요? 2011년 3월 5일이죠. 2011년 3월 5일. 그리고 공소시효는 초유를 산입하잖아요. 지금 배점이 8점이니까 사실은 이 정도 분량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이 정도만 쓰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만.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압축 진술이에요. 압축 진술. 그래서 8점 배점이니까 실제 답안지 작성할 거는 이 정도에서 한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는 결과적으로 결론은 이제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판례만 기재하시는 겁니다. 판례는 변경된 공소 사실에 대해서 공소장 제출 시에 공소시효가 완성되는지 여부를 따진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안의 경우 들어가면은 이게 공소시효 7년짜리고 행위 종료 시가 요때 그리고 플러스 초유를 산입을 하죠. 그죠? 시효와 구속기간에 초유를 산입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2018년 3월 4일 24시 땡땡. 그죠? 요때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완성이 됐는데 2011년 3월 5일 초일 산입하고 자, 공소는 언제 제기했죠? 문제가 정말 재밌게 잘 나왔어요. 자, 4월 25일 날 그래서 이제 2월 1일이죠. 2018년 2월 1일 날 공소를 제기를 했고 그 다음에 공소시효 완료 시점은 3월 4일 일단은 공소 제기 안 했다면 3월 4일이고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은 언제? 4월 25일 날 공소장 변경 신청했죠. 4월 25일 날 공소장 변경 신청한 거죠. 자, 그러니까 문제는 어떻게 출제한 거예요? 공소장 변경 시를 기준으로 하면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죠. 그죠? 하지만 공소 제기 시를 기준으로 하면 공소장 뭡니까? 공소시효 완성 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물어본 거예요, 이거를. 이 출제 의도는 뭐다? 변경된 공소 사실에 관해서 공소 제기 시에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따져야 된다. 그리고 논거는 뭐냐? 공소 제기의 물적 효력범위 잠재적 심판 대상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공소 제기 시 이때 단순 횡령죄에 대해서도 공소 제기 효력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소 제기 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잖아요, 아직.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소시효와 관련해서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느냐? 공소시효 완성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제 의도는 충분히 아시겠죠? 공소장 변경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공소장 제출시를 기준으로 할 거냐?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것도 뭐 장황하게 쓸 것도 없었어요. 이런 문제가 사실은 더 어렵다고. 근데 이런 거를 8점. 답안지 부족하지 않던가요? 부족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러니까 사안포섭을 이걸 잘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사안포섭을. 그죠? 그리고 이거 공소시효 7년이라는 것도 그냥 7년 나오나요? 이거 형사소송법 조문하고 형법 조문 다 적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8점, 몇 점? 8점? 딱 하는 순간은 자기가 뭐 답안지 써보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요 판례 기재하시고 사안포섭이 제가 볼 때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안포섭 할 때 이런 내용 쭉 기재하면서 하는 게 이거 뭐 다 맞추셨죠? 어렵지 않았죠? 예? 왜 틀려요 이거를? 예. 아니, 문제는 그거잖아요. 갑에 대한 공소제기와 관련하여 공소시효 완성 여부에 관해 어떤 판단을 해야 되는지 결론과 논거를 설명하라고 돼 있지, 공소장 변경이 쟁점이 아니잖아요, 지금. 설문 자체가 지금 공소장 변경 하나도 안 묻고 있잖아요.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날을 가시면은요, 5페이지 날을 가시면, 자, 이거는, 잘 보세요. 이거는 뭐, 일단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기출됐다고 대략하게 뭐 설명하고, 의무적 공범은 공소시효 정지되지만, 필요적 공범은 정지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출됐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죠.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 나오고 나서. 얼마나 죄송하든지. 그래서 한번 7점, 8, 9, 10, 11점 정도는 죄송하게 생각해요. 진짜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좀 더 자세히 제가 몰라서 설명을 안 드린 거 아니라는 거, 기출돼서 이제 또 출제될까 그래 생각했는데, 자, 이거는요 잘 보세요. 갑이 있고 지금 이 사람이 피고인 갑이죠. 지금
그 다음에 을한테 부탁을 합니다. 그죠? 을한테 부탁을 해서 누구한테? 병한테 지금 돈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은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그죠? 공무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뇌물을 제공을 하죠. 그리고 이 사람은 뇌물을 수수합니다. 자, 뇌물 제공하는 사람하고 뇌물 수수하는 사람은 두 사람은 반드시 필요하죠. 아, 줘야 받죠. 옛날에 간통죄도 혼자 간통하나요? 둘이 간통하잖아요. 그래서 이 양자 간의 관계는 필요적 공범이 맞습니다. 그죠? 필요적 공범이 맞아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일단 병에 대한 공소제기로 인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실은 논거를 써주는 게 중요했다라는 거죠. 판례에서. 이게 2016년도에 나왔던 판례고 그때는 논거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진짜 공소시효가 됐는데, 자, 이거 됐는데 이거 일단은 뭐 논거 한 3가지 정도 됩니다. 엄격 해석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형법 총칙상 공범 규정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거만 써. 그냥 이거만 써. 엄격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각자 행위, 각자 처벌 받는다. 그래서 필요적 공범, 공소제기로 인해서 공소시효 정지되지 않는다. 이거는 잘 써주죠. 자, 그런데 뇌물을 줄 때 꼭 두 사람이 같이 뇌물을 줘야 되나요? 뇌물 줄 때 꼭 두 사람이 같이 해가지고 이렇게 전달해 이렇게 줘야 돼요? 아니면은,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이건 의무적 공범이죠. 그죠? 자, 의무적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됩니까? 안 됩니까? 의무적 공범에 대한 공소제기로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도대체 형사성법 그 공범조문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다? 을에 대한 공소제기로 당연히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는 거고, 얘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정지됐기 때문에 공소시효 완성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꼭 둘이 같이 줘야 돼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상 판례도 한번 봐보세요. 판례 문구를 가보시면 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공소시효가 완성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대상 판례 결론에 가보시면. 그래서 을에 대해서는 의무적 공범이기 때문에 의무적 공범에 대해서 공소제기했다 그래서 당연히 공소시효 정지가 되는 거죠. 얘가 뭐 외국으로 아무튼 그렇죠. 자, 그래서 아무튼 그랬다. 그래서 병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지 않지만 을에 대해서는 의무적 공범이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게 저희 결론입니다. 자, 그 정도 가시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에서는 솔직히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해야죠. 문제 2번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정말 감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자, 문제 2번에 1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원 수강생들도 다 찍었다. 이 문제 못 푼 사람은 없어요. 다 워낙에 다 중요하게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 이 사람이 만약 소속보 23조 2에 따른 재심 청구를 했다라고 한다면 처벌불허 의사표시 땡큐 괜찮아. 그런데 그 판례를 꼭 기재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 판례를 기재를 해주고, 근데 여기에서는 항소권 회복 청구와 항소장을 제출해서 진행된 항소심이기 때문에 제가 꼭 써달라는 게 뭐였냐. 항소심 1심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뭐다? 처벌불허 의사표시에도 효력이 없다. 그래서 제가 소적부 23조에 따라 재심 청구했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가능했을지 몰라요. 그 판례 제발 좀 써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게 나왔으니까 이거 문제 없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진짜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해야 돼. 이거 제가 학원 모의고사에서 냈을 때 거의 대다수의 답안이 뭐였냐. 항소권 회복 인용이었어요. 거의 학원 모의고사의 답은 항소권 회복 인용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해 드렸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느 판결 가지고 집행을 할 거냐. 그죠? 그래서 뭐 파기 환송되거나 파기송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소가 이미 항소심 판결이 확정됐기 때문에 항소권은 소멸했다. 그래서 제가 문제를 2가지를 출제했죠. 항소권 회복 청구, 항소장 제출했을 때하고 상고권 회복 청구 플러스 상고장 제출했을 때하고 이 2가지로 나눠서 제가 다 물어봤죠. 그래서 최소한 제 모의고사 강평을 충실하게 보셨던 분이라면 문제 2번에 2분 정도 한 2분 정도 남았을 것 같은데 실제 시험장에서 그러면은 판례 아주 간단하게 2-3줄로 해서 쓴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서만큼은 최소한 배점이 5점 이상 차이가 나지 않겠냐, 형사소송법에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할 거냐. 이제 법무사 기출도 봐야지 뭐 어떻게. 그리고 형사소송법은 학설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 필을 한번 믿어보시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꼭 모이고사 제발 빠지지 마시고,
그렇게 하시면, 아무튼 뭐 올해 합격하실 분들은 지금 와서 안 듣는 게 아무 의미 없죠? 그죠? 합격장 안 다닐 때 같이 술 드시면 되고, 만약에 올해 안 드셨다 그러고 한다면, 제발 수업 빠지지 말고, 제가 영업 안 하고 그 시간에 하는 거니까, 제발 수업 빠지지 마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꼭 모의고사 보시고, 근데 이게 하나씩 걸린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아요, 이게. 딱 보자마자, 땡큐 지금 항소권 회복 청구했다니, 땡큐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 나머지 시간, 내년 2차 보셔야 되는 분들 있죠? 떨어지셨다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래야지. 시험 보니까 만만치 않죠? 그죠? 과목이 형사성분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머지 2년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영업 마련을, 기틀을 마련하셔도, 감사합니다.